안녕하세요. 근데 방송을 쉰 지도 벌써 한 달여가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사실 제가 좀 회사 일 관계로 굉장히 바빴는데요. 중요한 일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제 얼추 정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빨리 뵙고 싶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은빛 인사 올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방송을 갑자기 멈추게 된 숨겨진 작은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유튜버에게 일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유튜버와 돈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단 몇 개월 만에 많은 분들의 성원 덕택에 정말 운 좋게도 유튜브 공식 파트너 자격도 얻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바로 수익 창출도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은행 계좌를 등록하라는 연락이 오더군요. 사실 이것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명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충격적인 것과 자극적인 콘텐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으로서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참에 이걸로 돈이나 본격적으로 벌어볼까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다른 돈 버는 채널들처럼 매일 혹은 2, 3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면 제법 솔솔찮게 용돈벌이는 충분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있죠. 모든 게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이 따라오듯이 돈 때문에 영상을 자주 올리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책 읽는 것이 곧 일이자 노동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진짜 답답해지고 무서워지더군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생각한 끝에 결론은 초심처럼 좋은 분들과 좋은 책 내용을 함께 나누고 제 지나온 삶도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앞으로 인생도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냥 가던 길 가려고 합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이 날 때 영상을 지금처럼 올리는 걸로요. 그러니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과 방송을 오래 신 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 무려 150명 정도가 늘었네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와서 처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 땅의 모든 부모들께는 좀 아프고 쓸쓸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조슈아 콜먼 박사가 쓰고 리스컴에서 출간한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입니다. 가족관계나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 양육 분야의 전문가인 콜먼 박사는 시작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두렵고 화가 난다. 지금 당신은 이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 책을 집어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다 커서 분가한 자녀나 손자, 손녀에게서 연락이 없어 슬프고 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니 두렵고, 게다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키웠던 내 아이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니 화가 난다. 예전에 당신이 아이에게 커다란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처음엔 늘 그랬듯이 금방 회복되겠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집을 나가 살고 싶다는데 대체 그 애는 무슨 생각이지? 로 바뀌고, 그러다가 아니, 뭐 자식 이혼을 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명절은커녕 부모 생일에도 딱 끊을 수가 있지?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중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사태를 가져할 만큼 잘못한 게 없을지 모른다.
나 또한 그러한 시절이 있었고 딸이 나를 밀쳐냈을 때 나에게도 바로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다. 딸 엘레나가 20살 초반 무렵 나에게 가장 무서운 말을 내뱉었다. 딸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다. 내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 딸에게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을 주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 관계도 다 끝났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겪어낸 것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이 책은 성인 자녀 또는 손자 손녀와 멀어져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성인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관점들도 제시하고 있다. 단절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며 무척 복잡하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로 선언한 아들. 모든 걸 통제하려는 아버지에게 지쳤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단절에 부모가 거의 책임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한 부모들도 있다. 렐프는 아들이 연락을 끊자 내게 도움을 청해왔다. 그러나 내 조언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자신에 대한 아들의 냉혹한 평가에 대해서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사실 나는 아들의 평가가 좀 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건설 개발업자인 렐프는 불평이 많고 본인의 의견만 고수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결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감사와 존경을 기대했다. 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그럴 자격이 있다는 착각이 그의 가장 큰 문제였다. 반면 그의 아들 프랭크는 아버지로부터 통제와 지배를 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했다. 아버지는 인문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의견에 반대했다. 그는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실용학문이 아니면 등록금을 대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아들 프랭크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소양을 물려받았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성격에 책을 좋아하고 예술 애호가의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아들은 자신이 힘겹게 이룬 것들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되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아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친밀감을 드러냈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에 지쳐버렸어요. 어머니와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 이야기에 따르기만 할 뿐이죠. 나는 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해 물어보자 렐프가 말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 들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매번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죠.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내게 사과를 하면 어떻겠냐고요? 당신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혹독하게 키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늘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지요. 가족이란 원래 다 그런 거니까요. 아버지는 오늘의 나를 있게 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는 한 당신의 아들이나 손주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드님도 저와 상담할 때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단 사죄부터 하는 것이 관계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제안하면 부모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아이에게 절대 사과할 생각은 없어요. 왜 내가 사과를 해야 하죠? 부인은 피곤하다는 듯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좀 더 부드럽고 덜 방어적인 방법을 취해보고자 간청했지만 그는 공격적으로 쏘아붙일 뿐이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학대받고 자란 엄마와 엄마에게 상처받은 딸.
엄마는 무척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엄마가 관계 유지를 요구할 권리는 없죠. 엄마와 대화하거나 만나고 올 때마다 제 감정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일주일은 걸려요. 내 결혼 생활에 긴장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여기요. 이 이메일 좀 보세요. 휴대폰을 내게 건네며 그녀가 말을 이었다. 늘 이런 식이죠. 카리나에게 너와 네 오빠의 자기중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난 지쳐버렸다. 지난 3년 동안 전화 한 번도 없고 너나 손주들을 보러 오라고 불러주지도 않으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넌 지금 네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 아이고, 내 어린 시절에 비하면 내 어린 시절은 소꿉놀이였단다. 넌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없어. 네가 참가하는 운동 경기며 학예회에 다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의 관계가 얼마나 스트레스였고 네 결혼 생활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었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나 듣게 되다니 말도 안 돼. 네 상담사가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사가 내게 제안한 것이 이 방법이라면 좋은 조언을 한 것 같지 않구나. 엄마가. 무척 강하시군요. 휴대폰을 덜어주며 나는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 동안 전화도 안 했고 엄마와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끔찍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만드니까요. 저는 엄마가 없는 생활이 훨씬 행복해요. 내가 나쁜 사람인가요? 대부분의 자녀 양육은 처음에는 좋은 결정인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어리석거나 이기적이거나 해로운 결과로 나타나는 등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하지만 상처를 주는 부모를 직접 대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카리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의 엄마는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었던 상처들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 태도가 엄마의 죄책감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별다른 생각이 없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카리나는 청소년 시기에 엄마가 끊임없이 질책하고 상처를 주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카리나가 성인이 된 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초조함과 불안감의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카리나의 엄마는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 가끔 그녀의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녀를 때리며 이렇게 맞아야 그딴 생각을 안 하지 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로도 그녀의 아버지는 망상형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42세를 끝으로 자살할 때까지 끊임없이 정신병원을 들락날락했다고 한다. 그녀의 엄마는 더 매력적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녀의 언니와 그녀를 비교하곤 했다. 툭하면 몸무게와 용모를 비교하고 대놓고 내 미운 오리 새끼라고 경멸조로 부르곤 했다. 혹독했던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염려스러웠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 어려움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말했다. 다 오래전 지난 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뭐 중요한가요? 몇 년 동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요. 나는 분명 중요하다고 알려주었다. 자신이 어린 시절과 비교하다 보면 딸의 불만을 부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타라 웨스트오버는 배움의 발견이라는 회고록에서 엄마가 그녀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힘에 대해 설명한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이것이다. 잘하려고 했지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엄마가 말했을 때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내게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딸과 상담 중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와 갈망과 슬픔이 뒤엉킨 길고도 어려운 절규였다. 어린 시절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리고 잘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엄마의 절규였다. 자신이 해결되지 못한 고통이
딸의 양육 과정에 얼마나 많이 스며들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절규였다. 딸은 눈물을 흘렸고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 2가지 사례를 고르고 요약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저도 돌이켜보니 딸 둘을 키울 때 수많은 이야기들과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네요. 이 책의 내용처럼 그것이 설령 큰 것이 아닐지라도 매번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힘들게 한 점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보니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 책에는 이 이외에도 수많은 자식과 부모 간의 다양한 사례와 극복 방법이 수록되어 있으니 적어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라면 꼭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 늦게나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빛 인사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